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7입니다. 이지우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고 저는 지난 수년간 매달 5천만 원 남짓한 연금과 낡은 아파트 한 채로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지훈과 며느리 최서연이 결혼하던 해 저는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대범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제 낡은 아파트를 비워주고 저는 친정 이모와 합가해서 살기로 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는 것이 좋고 엄마로서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은 그 공간을 비워준다는 결정이 지난 세월의 평온한 날들마저 함께 내어준 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저녁 이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김영철 이모부님 댁이 누수가 심해서 살림살이를 다 빼놨대요. 우리 집에서 며칠만 임시로 지내고 싶어 하시네요. 그 애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되물었습니다. 이모님 부부가 같이 들어온다고? 잠깐만 지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기 싫으시다면서 우리 집도 비어있으니 괜찮을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었기에 그러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며칠만 지내는 거지. 다음 날 오후 옷가지 몇 벌을 가지러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이미 여행 가방, 이불, 볶음 냄비, 전기밥솥, 접이식 빨래 건조대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이 실내화를 갈아 신다가 저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언니네 집은 채권이 정말 좋네요. 지내기 편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얼마나 지내실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한두 달 정도면 될 거예요. 영철 씨가 괜찮은 집을 봐뒀는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이모님은 말을 하면서도 그릇을 찬장으로 옮기는데 마치 자기 집 살림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모부님 댁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이쪽은 낯선 곳이라 채강 구하기도 불편하고 우리 집도 이렇게 넓은데 좀 더 같이 지내도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의구심이 한 겹 더 쌓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른바 두세 달은 눈 깜짝할 새에 반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진 이모님도 가끔 집수리 끝나면 나갈게요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집에 새 물건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새 소파, 베이지색 커튼, 나무리 위장식장까지. 저는 새 가구들을 보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모님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새 집을 꾸미듯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배치했지만 단 하나 이곳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듯했습니다. 어느 날 통장 가지러 집에 돌아왔는데 열쇠를 문에 꽂자마자 문 안쪽에서 김영철 이모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집 에어컨은 바꿔야겠어.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시끄럽잖아. 이수진 이모님이 대답했습니다. 행사할 때 내가 주문할게. 어차피 우리 쪽 살 건데 뭐.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아파트에 뿌리를 내렸고 저를 그저 잠시 들르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아직 관계가 틀어지는 거지만 몇 달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지훈이 먼저 입을 여진이다. 제 집은 어느새 그들의 집이 되어버렸고 저는 가끔 물건을 가지러 들르는 외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수진 이모님도 가끔 순자 언니 편하게 계세요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지훈에게 먹일 쇠고기죽을 끓여주려 했습니다. 점심에 출장을 간다고 해서 속 편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막 싱크대에 손을 뻗으려는데 이수진 이모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새기름으로 바꿨거든요. 언니가 또 뭐라도 튀기면 냄새가 벨까봐요. 제 손은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뭐 만들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모님은 뒤돌아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선찜, 오이냉채, 버섯볶음을 준비했어요.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이모님은 마치 제가 밥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말했지만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주방의 그릇 선반이 바뀌고 전기밥솥이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모님은 찬장에 간장, 소금 등 조미료들을 자기만의 순서대로 라벨을 붙여 놓았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이건 여기 놓고, 이건 여기 놓고, 이건 여기 놓고, 이건 밖에 걸어 말려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 한 잔 끓이는 것조차 이모님이 외출한 후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더니 이수진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우리 층은 수압이 약해서요. 오전에 피크 시간은 피해서 쓰는 게 좋아요. 어제 언니가 세탁기 돌리니까 설거지할 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빨래통을 베란다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매일의 집안일은 이모님이 도맡아 했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분배였습니다. 저는 점차 양치질하고 밥만 먹는 밤매였습니다. 택배가 와도 이모님이 먼저 확인한 후에야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언니가 사기당할까 봐요. 요즘 인터넷 전화 사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언니가 잘못 주문할까 봐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게 낫죠. 제가 화를 못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번 터뜨리면 이모님 입에서 까탈스러운 늙은이 소리를 듣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트로트 채널을 보고 싶어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때 김영철 이모부님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들어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야구 경기 봐야지. 이모부님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 내가 다 보고 나면 언니가 받고. 저는 그냥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부님은 또 말했습니다. 아니면 언니는 서재에서 봐. 거기 TV도 화질 괜찮잖아. 서재 리그는 제가 20년 전에 샀던 낡은 소형 컬러 TV였습니다. 전원을 켜면 전원을 켜면 전투기 소리가 나고 볼륨 조절도 안 되는. 됐어. 그냥 피곤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친구 박노식 씨가 찾아온 날은 제가 오랜만에 즐거웠던 날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이웃이자 직장 동료였던 박노식 씨는 제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일 2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과거 교사 시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수진 이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노식 아저씨,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떠세요? 박노식 씨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가. 나중에 전화할게. 박노식 씨가 돌아갈 때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진작에 못 참았을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꼬리만 겨우 올렸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이수진 이모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네도 참 대단하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오래 사는데 수도 전기세도 한 푼 안 내고 손주도 봐주고 돈 한 푼 안 쓰고.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이가 저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마셨고 김영철 이모부님은
두 번 웃더니 계속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했어. 이모님은 자신이 좀 심하게 말했다는 것을, 이모님은 자신이 좀 심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네 같은 어르신들은 솔직한 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아파트 단지 아래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혼자 살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는 혼자 밥을 해 먹고, 오후에는 시장 구경을 하고, 오후에는 시장 구경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켜고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가끔 이웃들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저 도움 주는 늙은이인가? 얹혀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 한 푼 안 내면서 불평만 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가?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주름진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은 이제 제가 손댈 틈도 없고 차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시간을 맞춰야 하네요. 저는 최대한 불평하는 듯하면서도 웃어넘기는 듯한 어조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은 반찬을 집어 먹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쓰고 싶으시면 미리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저는 아무 대답 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십니다. 아들은 아이에게 고기를 얹어줍니다. 아들은 아이에게 고기를 얹어주며 그 말을 듣고는 그저 담담하게고는 그저 담담하를 듣고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을 옥죄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2숟갈 떠먹었지만 입안에서 솜을 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주방문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며느리는 그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너무 일찍 주방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이모님도 일찍 일어나서 밥 하시는데 익숙한 대로 해야 편하시잖아요.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사람을 밖에 막아두는 건가? 제가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모호했습니다. 저는 늘 며느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실수할 일도 없으니까요. 이 며느리는 실수할 일도 없으니까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저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대산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었으니까요. 최근 이지우는 늘 제가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많이 생각해. 이 집이 누구 건지 너는 모르니?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권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좀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너 따로 나 따로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집은 내가 연금으로 산 아파트야. 이모님 될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엄마, 아들은 좀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엄마가 한 발 양보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릴 거예요. 이모님 댁도 여기 와서 편의를 취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 애가 한두 번 하는 말은 그 애가 한두 번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늘 이런 식으로, 그는 저에게 아량을 베풀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결정하기 귀찮아서였습니다. 그는 효자 아들이 되고 싶었지만 아내를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처가 식구들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겨 저에게 정이 많은 어머니 역할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강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서운하고 저만의 평온하고 저녁 무렵 제가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이수진 이모님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는 지훈이를 너무 과하게 간섭했어요. 그 애가 너무 물러터진 게 어렸을 때 언니가 다른 애들이랑 못 놀게 했죠. 제가 멈칫하며 이모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말은 지훈이가 가끔 자기 의견을 잘 표현 못하는 게 혹시 언니가 의견을 잘 표현 못하는 게 혹시 언니가 내가 만약 우리 아들 엄마라면 아들이 남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웃는 낯으로 살아야 한다면 언니는 그걸 바라겠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손에 든 걸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모님은 대꾸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좀 피곤했습니다. 이 집에서 피곤했습니다. 결례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김영철 이모부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역할은 점차 주인에서 얹혀 사는 사람으로 심지어 그들의 눈에는 제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꺼내보곤 했습니다. 마치 너에게 아직 약간의 권리가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듯이.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저는 그저 조용히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꺼내 식탁에 내던진다고 해도 그들은 웃으며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정상하게 왜 그래. 한 가족인데 이런 말은 뭐하러 해. 그때가 되면 제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들 눈에는 나이든 어르신이니 더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년 동안 이해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혼자 아파트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어나면 입이 바스락거리고 멀리서 TV 속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잉여 존재야. 그날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철 이모부님이 허어 웃으며 20살 남짓한 젊은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팔에는 노트북 가방을 끼고 등에는 등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애는 우리 처조카 손자 이민준이야. 서울에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 며칠만 머물다 갈 거야. 제가 미처 바라왔는데 며칠만 머물다 갈 거야.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애는 벌써 가방을 소파 옆에 던져두고 신발을 벗고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문이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반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7시 반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준이라는 젊은이가 하품을 하며 화장실에서 나왔고 휴대폰을 보며 휘적휘적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바닥은 온통 물바다였고 칫솔과 양치컵은 온통 물바다였고 사흘째 나흘째 그 애는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영철 이모부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만 머문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이고,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 애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는 게 얼마나 안쓰럽겠어. 당장 방도 못 구했을 거고 집에 빈 방도 있는데 뭐. 이모부님은 달걀을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화장실은 아침 저녁 피크 시간역 피크 시간역 피크 시간역 피크 시간이야. 식탁에는 네 명 외에 임시 손님은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제가 아파트 아래를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얼룩무늬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동그랗고 혀는 입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워요.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김영철 이모부님이 웃으며 이수진 이모님을 보았습니다. 이모님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서 이 애를 데려왔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를 못 키우는 거 알잖아요. 이 애는 사람 안 물고 짖지도 않으니 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님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개 목줄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이후에 아무도 없을 때 산책시킬 거예요. 제가 날 아침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 발바닥으로 개똥을 박았습니다. 이모님은 개를 데리고 나갔다더러 개똥을 박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이모님, 이 아파트 아직 제 명의예요.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 개까지 들어왔으니 몇 가지 규칙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수진 이모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언니가 집주인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를 살게 해준 건 감사하지만 언니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저희는 숨도 못 치 꼬치 따지만 언니가 이렇게 그저 이 집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어수선해서 지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모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는 우리를 내쫓고 싶은 거죠? 서연이가 애를 낳고 나니까 처가 식구들을 쫓아내고 싶다니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누가 내쫓는다고 했어? 제가 이모님을 보며 말했을 뿐이에요. 언니는 지금 제가 이모님을 보며 말했을 뿐이에요. 언니는 지금 시비를 말했을 뿐이에요. 언니도 봐요. 지금 언니 며느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울고 몸도 아직 허약한데 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문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나오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가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얼굴이 좀 서늘했습니다. 아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애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처가 식구들이 당분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냉정해 보이잖아요. 서연이는 아직 산후조리 중인데 엄마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 한 끼 먹는 것도 안 되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안 되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줄을 서야 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잠시 참혹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내려는 거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저 엄마가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가서 숨 좀 돌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말은 완곡했지만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이 서연이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아서 마치 무슨 예시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내가 구두 공장에서 야근할 때 발이 다 짓무른 거 알지? 왜 그랬는지 알아? 지훈이한테 산악자전거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때 지훈이는 돈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 서연이가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힘든 건 안 무서운데 사람 마음이 식는 게 제일 무서워. 언니랑 아저씨는 게 제일 무서워. 언니랑 아저씨 지금이 무서워. 언니랑 아저씨 지금 이 모습 봐. 남의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느 하루인들 눈치 안 보고 지내겠어. 이모님은 마치 온갖 서름을 겪은 불쌍한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사심없고 참을성 많으며 냉대받는 어른으로 포장했지만 분명히 저를 조종하고 점유하고 한 발짝씩 물러서게 압박하는 사람은 이모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마치고 가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몇 마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언니는 너무 까탈스러워.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하고. 이수진 이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면 깔보고 강하게 나가면 더 버티는 사람이야. 등기부등본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아무도 자기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리게 할걸. 김영철 이모부님의 목소리였고 약간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몇 초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밤의 장막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밥을 많이 하고 손주를 많이 돌보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해도 이 새로운 집에서 저는 이미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제가 보건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창구에서 간호사가 제 건강보험 카드를 2번 스캔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카드 시스템이 잠겼어요. 계정 이상 상태라고 뜨네요. 뭐라고?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썼는데 이게 왜 이상하다는 거야?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문의해 보셔야 해요. 저는 카드를 들고 버스를 타고 건강보험공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머리가 쥐뼛었습니다. 어머님 카드는 발인되기 전에 이미 다른 지역 계정에 연동되었네요. 저는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신청 기록에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주소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주소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만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거 도용당한 건가요? 저는 벤치에 앉아 건강보험 카드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는 제 건강보험 연금과 보조금이 연결된 중요한 카드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커지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미래의 의료비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이수진 이모님이 소파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고 걔는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진 이모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다가가 카드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제 신분증 정보 사용한 적 있어요? 이모님은 저를 2초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왜요? 건강보험 카드가 잠겼어요.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걸로 뜨는데 이 주소 아는 곳이요? 제가 출력해온 기록지를 내밀었습니다. 이모님은 그걸 흘끗 보더니 눈썹을 꿈틀거렸지만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언니도 안 씁니다. 언니도 안 쓰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냥 소해 본 거예요. 어차피 언니 지갑 속에 먼지만 쌓여 있었잖아요. 어떻게 내 신분증을 함부로 써서 신청할 수가 있어? 이모님은 여전히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니 건강보험 한도 늘려주려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언니한테 이 정도 돈은 별 차이 없잖아요? 이모님이 건드린 건 내 이름이야. 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아요?
만약 내가 정말 위급할 때 필요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무슨 소라냐? 이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빨라졌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 듣고 나더니 그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이모님도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를 돌아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탁자 위의 조형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오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모님이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기가 없는 거라고? 이모님이 몇 번 더 조작했으면 내 계절까지 정지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하는 말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뿐이구나. 제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병원 문 앞에서 쓰러져도 너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할 거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찾아 펼쳤습니다. 종이 한 장을 찢어 천천히 몇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매매 위임 계약서 초안.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한 획 한 획 도려댔습니다. 저는 이런 절차를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이고 아들이 나를 위해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감정을 신경 쓰는 사람도 내 경계를 지켜주려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해야 한다. 요 며칠 집안의 모든 일이 제게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병을 소독하고 작은 옷들을 빨고 점심에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걸레질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재워야 했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서연이는 침실에서 젖을 먹이고 있었으며 이지우는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했었으며 저 말고는 아무도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듯 했고 아무도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서연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아이를 제 손에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 좀 하나 재워주세요. 저 젖병 소독해야 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나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팔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발버둥 쳤고 저는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기정시키려 애썼습니다. 1시간 가까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1시간 가까이 안고 있자 아이는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아이는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주방에서 사과를 깎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져 칼날이 엄지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키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은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 나이에 일할 때는 천천히 해야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꼬리를 삐죽였습니다. 언니식은 이제 않고 입꼬리를 삐죽였습니다. 애가 우는 건 달래줘야지. 버릇없이 키우면 안 돼요. 제가 이모님을 보며 마치 들을 가치도 없는 불평이라도 되는 양. 아이가 열이 나던 그날 밤 제가 아래층 약국에서 막 돌아왔는데 발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이지우는 방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참견이 많아?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애가 열이 나는데 굳이 생강차를 먹이겠다고 하잖아. 만약 문제라도 생기면 작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라도 생기라도 오빠 스스로도 엄마라고 말했잖아. 왜 엄마를 말리지 못해? 서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급해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손에 든 약봉투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손목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짐처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싸움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반박할 생각조차 못한 것은 아니지만 입을 열면 목소리가 잠겨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가슴속에 맴돌았지만 저녁 식사 후
제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영철 이모부님이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손놀림이 정말 빠르네요. 아주머니를 고용한 것 같아요.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저 기능적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밥 만드는 기계, 대리 육아도구, 쓸모있는 노동력. 어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더더욱 이 집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지훈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부모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휴가를 내고 선수 필기한 학생 수첩을 들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애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성실하시네요. 글씨도 예쁘고 설명도 잘하시네요. 그날 저는 교실 뒤편에 서서 엄마로서 제가 자랑스럽고 존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집에서 저가 식구들에게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는 너무 많이 간섭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피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카드, 그리고 반쯤 쓴 매매 초안을 꺼내 탁자 위에 일렬로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전화번호부도 찾아 익숙한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외삼촌은 80이 넘으셨고 시골에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허름하긴 해도 혼자 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예전에 그 집은 햇볕이 잘 들고 이웃들도 친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리로 먼저 옮겨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몇 달만 얹혀 사는 것이라도, 비록 새를 사는 것이라도, 비록 잠시 몸을 의탁하는 것이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평소처럼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번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몸을 빼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머리는 열이 나고 허리는 몽둥이로 몇 대 맞은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발을 씻고 일찍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머리는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도였습니다. 일찍 약을 먹고 싶어서 서랍을 한참 뒤졌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감기였지만 이수진 이모님이 주방에서 나오다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반찬을 볶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울었습니다. 엄마, 얘 좀 재워주실 수 있어요? 저 젖병 소독해야 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나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발버둥 쳤고 저는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열은 상구 2도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병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은 평소처럼 밥 먹어 하고 외치더니 김영철 이모부님과 함께 걱을 뜨고 국을 푸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자 목이 아팠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열나세요. 언니가 직접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열 나세요? 아직도 벼 먹어요. 그릇 깨뜨리지 말고 조심하고. 저는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방에 가서 겨우 반 그릇에 밥만 떴습니다. 열이 이틀이나 나는데 감기가 이렇게 심할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나약한 늙은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다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엄살 부리는 것 같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기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수진 이모님은 소파에 앉아 김영철 이모부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을 먹이던 이모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몸은 그냥 오래된 병이에요. 스스로 겁주는 거지. 언니가 자꾸 띄워주면 더 버릇없어져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모님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자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쓰기 편할 때는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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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저 쓰기 편할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 저는 열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났습니다. 물컵을 만져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자머리에 스웨터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주전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전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전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단바람이 아래층의 습기를 머금고 순식간에 목덜미로 불어왔습니다. 이지훈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저는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그 애가 수능을 볼 때는 제가 발이 붙도록 절에 가서 합격을 빌었습니다. 그 애가 결혼하던 날 저는 문 뒤에서 울었지만 사돈댁이 들어올 때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애가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사흘 내내 열이 나도 엄살 부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 때문에 나는 땀인지 아니면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두 손을 보았습니다. 뼈마디는 굵고 손바닥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의 바쁜 삶이 저를 따라서 어머니로, 할머니로, 고모로, 도구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반쯤 썼던 초안을 펼쳤습니다. 비록 낡은 집에서 살고 비록 낡은을 먹어야 한다 해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파는 것은 협박도 아니었고 토라져서 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펜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본 위임 계약서 효력 발생 후 부동산은 중개인에게 매물로 내놓으며 가격은 협의 후 결정한다. 아파트를 팔던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에게 몇 가지 시세표를 보여주고 아파트 단지, 평형, 수리 상태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아파트 단지는 인기가 많아서 일주일 안에는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일단 내놓으세요. 사실 저는 급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처음으로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빨래하고 밥을 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매일 저녁이 되면 핑계를 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휴대폰으로 중개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아흐레째 되는 날 가격 협상이 끝났습니다. 12째 되는 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4째 되는 날 잔금이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남을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들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제가 팔았어요.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이. 이수진 이모님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밥그릇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했고 돈도 입금됐어요. 보름 후에 명예에 이전할 거예요. 미쳤구나. 이모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는 우리 가족이 6년 동안 여기 살았다는 거 몰라? 언니는 우리 가족이 6년 동안 여기 살았다는 거 몰라? 언니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여기 있는데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아파트는 제 거예요. 제가 이모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모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부부이니 이제 자립해야 할 때야. 6년이라는 시간은 너희가 자리를 충분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아직 산후조리 중이고 아이도 어리고 월세도 비싸고 네가 결혼한 건 며느리를 맞이한 거지. 얹혀 사는 사람을 맞이한 거지. 얹혀 사는 사람을 맞이한 게 아니야. 너는 손발도 있고 직업도 있어. 정말 아이를 아낀다면 아이에게 너희만의 집을 마련해줘.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수진 이모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수진 이모님은 달려들어 제 손에 든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못 믿어. 언니가 정말 팔았을 리가 없어. 언니가 정말 그럴 용기가 있는지 보자. 저는 몸을 피하며 계약서를 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며 계약서를 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명이 쓸 뿐만 아니라 명의 이전까지 마쳤어요. 우리 가족이 언니를 가족처럼 여겼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토사구팽을 해. 이모님은 6년 동안 제 집에 살면서 저를 주방에서 내쫓고 제 방을 차지하고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건강보험을 속였으면서 저더러 매정하다고? 제가 이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부모인 줄 알았어요? 이모님은 제가 부모인 줄 알았어요? 이모님은 제가 이모님인 줄 알았어요. 이모님은 제가 이모님 노후를 위한 예비주택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엄마,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해요. 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한 번도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 내가 6년 동안 너를 참아준 건 네가 한 번이라도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였는데 결국 네가 하는 말은 늘 이해해드릴 바라서였는데 네가 하는 말은 늘 이해해드려요 뿐이었어. 아들의 얼굴은 따귀를 맞은 듯 굳어버렸고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수진 이모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김영철 이모부님의 기침소리, 이지훈의 낮은 달램, 그리고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제 인내심을 정이라는 끈으로 묶어두었지만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존중을 가져오지 못하고 양보는 더 큰 침범만을 가져오지 못하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 접이식 우산 하나, 옷 2봉지, 그리고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 가계부 한 권. 아파트 열쇠는 봉투에 넣어 현관에 두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문을 나서자 정비원 최경수 아저씨가 제가 여행 가다 강을 갈고 가는 것을 정비원 최경수 아저씨가 저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가시는군요. 저는 순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가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아저씨는 제 가방을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창밖의 아파트 단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다 마침내 햇빛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모님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호텔에도 묵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거리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여름을 보냈던 그 작은 마을로 외삼촌댁 뒤편에 비어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득덕들 지붕의 마당에는 채소와 고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인심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살고 싶다면 수도 전기세만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을 빌려 열쇠를 바꾸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방은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창문을 열면 바로 논이 보였습니다. 첫째 날 저는 걸레질을 했습니다. 둘째 날 창문을 닦았습니다. 셋째 날 국화 화분 하나를 사서 창가에 두었습니다. 넷째 날 국화 화분 하나를 사서 창가에 두었습니다. 넷째 날 누군가 저에게 화투를 치자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 누군가 저에게 채소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뭐라도 좀 심어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밥을 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제가 아이를 너무 구식으로 돌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마루에 쏟아졌고 저는 문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닭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리모컨 때문에 다투던 그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가끔 진동했습니다. 이지훈에게서 온 첫 번째 문자였습니다. 아파트 판 거 혹시 좀 충동적인 결정 아니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사실 엄마가 고생한 거 다 모르는 건 아니었대요. 그리고 사흘 후 세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 세 글자 죄송해요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빛은 마치 다가오는 손처럼 제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단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단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밭에는 오직 저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르신처럼 기운 찬 할머니는 처음 봤어요. 나 같으면 진작에 쓰러졌을 거예요. 저녁에는 마을 방송에서 노인 대학 모집 활동을 알렸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들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새로 심은 상추가 겨우 한 뼘 정도 자라 연두색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주면서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햇빛은 점점 옅어지고 노을은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잠자리를 쫓고 있었고 개가 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밥을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방, 1미터 텃밭, 낡은 쇠 주전자,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났다. 소란도 작별 인사도 없이 낡은 가죽 가방 하나, 등기부등본 한 장,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겨온 서러움을 안고서 처음에는 며칠만 얹혀 사는 것에서 시작하여 결국 모두 나가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모든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마음 약해짐, 기대, 침묵, 그리고 실망을 경험했다. 그녀가 희생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에게나 부림당할 수 있는 세입자가 되었을 뿐,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늦은 나이에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은밀히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았고 대신 몸을 빼내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마당이 그리 넓지 않은 그 시골집에서 그녀는 한 손으로는 채소를 심고 다른 손으로는 채소를 심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주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비위를 맞추지 않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았다. 당신은 언젠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늙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렸을 때 당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 식탁에는 여전히 당신의 자리가 있을까?
그 식탁에는 여전히 당신의 자리가 있을까? 당신이 셀 수 없이 양보했던 그 공간들에는 결국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한 뼘의 자리라도 남아 있을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고 싶다면, 이번역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고 싶다면,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